연예가의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죠. 오늘도 핫한 풍문들이 아주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소개해드릴 분이 있죠. 네, 정말 제가 사랑하는 후배이자 네. 이게 웬일입니까? 저 위험한 자리에 앉아있어요. 굉장히 제가 어쩌다 여기 와 있죠, 이렇게. 네, 윤영빈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영빈입니다. 우리 윤영빈 씨가 든든하게 이 자리에 채워주셔서 홍석천 씨가 또 이거 무슨 스케줄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스케줄로 알고 있는데 왜 떠난 거예요? 원래 한 번 비웠다가 영원히 쭉 비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돼. 이 자리가 아예 드러날 수도 있는 거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뭐 최선을 다해서 채워야 되겠는데요. 자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풍문을 들었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악한 단톡방 의문의 K씨. 로이킴은 왜 이제야 밝혀졌나? 미투 기자회견 돌연 취소. 이메리에 숨겨진 속사정은? 김형준 성폭행 논란. 9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은? 마약 무혐의 논란 황하나. 재벌가의 파워는 어디까지 뻗쳤나? 기상천외한 스타들의 이중생활. 본업은 거들 뿐. 이중생활에 중독된 스타들. 장동건 차인표 송윤아가 동업자? 전설의 톱스타들이 폭망한 이유는? 상상 초월, 스타들의 별별 자격증 사랑. 이색 자격증 소유자. 몰랐던 능력자 스타는? 풍문으로 들었쇼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따끈따끈한 최신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금주의 핫풍문. 오늘은 어떤 소식부터 준비되어 있나요? 네, 여전히 까도 끝이 없이 나오는 정준영과 승리 친구들에 관련된 소식이네요. 네, 한 매체에서 정준영 씨 단톡방의 또 다른 유명 연예인 김모 씨에 대해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김모 씨의 정체가 실명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 김모 씨로 거론된 인물이 바로 가수 로이킴 씨입니다. 네. 원래 분명히 김상우죠. 원래 그 정준영 단톡방의 이제 한 멤버로 있었는데 로이킴이란 이름으로 그 안에서는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하고요. 경찰은 단체 대화방에 있던 가수 로이킴도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로이킴은 로이김이라는 이름으로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던 우리 기자님들 계신가요? 예. 로이킴 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정말 거론이 많이 됐던 있었어요. 인물이에요. 이제서야 이제 실명 보도가 된 건데,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측근들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저도 그랬는데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어울리고 다녔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도가 지나친 면이 있으니까 스스로 발을 뺐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공통적으로 들리더라고요. 네. 당초 우리가 참고인으로 알고 있었던 로이킴 씨, 참고인이 아니고 피해자 신분이라고. 적용된 제명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정준영 씨하고는 달리 성폭법 위반이 아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적용됐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네, 로이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느 기간에 단톡방에 있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들의 범죄가 쭉 이어지는 그 시점인지 아니면 정말 초반에 잠깐 있다가 나온 것인지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왜냐하면 그 단톡방 안에서는 사실 이 범죄에 있어서 어떤 그 등가위반의 법칙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 2개 냈으니까 너도 하나 정도 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범죄들이 굉장히 상호작용을 많이 좀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로이킴 씨가 여기 있었는지, 얼마나 오래 있었고 또 여기 얼마나 동조했는지. 근데 아마 경찰이 볼 때 사실은 단톡방의 리스트랑 뭐 20만 건 되는 이런 것들을 다 보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는 충분히 아마 분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누리꾼의 반응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일단 뭐 조사를 받을 정도면 로이킴도 상당히 공범이 아닐까라는 반응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에서 좀 도움을 청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정준영 씨 단톡방이 23개입니다. 네. 정준영 씨가 수많은 단톡방에다 자신의 영상을 뿌렸다고 일단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 안에서 뭔가 로이킴 씨가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공범이냐, 이건 조사를 해봐야겠죠. 네, 일단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로이킴 씨가
그 친구들 중에 좀 똑똑한 편에 속해요. 그리고 좀 조심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로이킴 씨 같은 경우는 소극적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노력은 한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클린한 이미지로 재조명된 황강희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갑자기 올렸어요. 너무 뜬금없이. 근데 사실은 이거는 누가 봐도 나는 그 일과 상관없어. 나는 황강희랑도 친해. 정준영이랑도 친하지만 이라는 뭔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사실 로이킴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전의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로이킴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또 이제는 그가 자신의 입으로 뭐 공식 입장을 낼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초창기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준영 씨와 함께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들도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을 지금까지 부르지 않은 게 전 핵심인 것 같아요. 혐의점이 분명하고 뚜렷했고 그들이 굉장히 이번 사건에서 핵심자들이었으면 먼저 소환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이 특정돼서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뻔히 알면서도 부르는 것 자체가 그에게 확인해야 될 만한 분명한 뭔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도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름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해당 연예인한테는 대단히 큰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웬만한 혐의가 정말 확실해서 이 사람을 피해자로 부르거나 아니면 참고인으로 부르더라도 사실 경찰에서는 어떤 것들을 해결하는데 뭐 하나가 안 풀릴 때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까 부른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 그냥 로이킴도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경찰로서도 굉장한 부담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로 좀 늦게까지 아마 좀 미뤄진 게 아닌가 싶어요. 계속 늘어나는 단톡방과 참여자 어디까지 밝혀진 거죠? 네,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준영 씨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단톡방이 23개, 그리고 이제 참여자가 16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지금 7명이 입건이 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그 9명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입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요, 단톡방에서 정준영, 승리, 최종훈이 각각 13건, 1건, 6건의 불법 촬영물을 찍거나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로이킴이 추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혹시 궁금한 게 영상을 직접 찍거나 유포한 그 처벌 수위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일반적으로 법원에서는 유포를 더 강하게 처벌하긴 해요. 그러니까 촬영이라는 거는 동의 없는 촬영을 이제 처벌을 하는 건데 동의 없는 촬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실형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유포의 경우가 그 피해자가 입는 심적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아마 법원은 판단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유포가 지금 특히나 이제 온라인상 유포됐을 때는 그 피해라는 것이 아주 광범위하고 또 아주 영원히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포에 대해서 좀 더 책임을 강하게 묻고. 왜냐하면 저희 단톡방에서 채팅을 하다 보면 뭐 웃긴 영상이든 상대의 약간 굴욕적인 그런 영상을 쉽게 주고받는 경우가 흔히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궁금해서 유포가 더 처벌이 강한지. 약간 이런 면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톡방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무조건적으로 비난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래서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오히려 단톡방에 있기 때문에 그냥 침묵을 지킬 뿐이지 우리가 말하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게 좀 있거든요. 뭐 개인적으로 메시지로 야,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것도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요즘은 다 뭐 개인주의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냥 아유 너는 그런가 보다라고 무시하는 성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참고인 조사나 어떤 이 사건 전개에서 필요한 인물인 경우에 경찰에서 조사한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비난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죄가 밝혀졌을 때 그때 이제 비난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동감합니다. 네. 로이킴 씨와 소속사에서는 공식 입장이 나왔나요? 네.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근데 좀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일단 아직 이야기 못 들었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본인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데 미국이 요즘 뭐 우주도 아니고 전화 한 통화하면은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늦어진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뭔가 좀 감추려는 거 아니야? 말을 맞추려는 거 아니야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케이씨는 이미 강인으로 해서 입장이 분명히 나왔는데 이번 이 사태 대처법을 한 3단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톡방에 있었냐 없었냐. 두 번째, 있었으면은 유포하거나 직접 찍은 적이 있냐 없냐. 세 번째는 지금도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냐. 근데 용준영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대화방에 없었다고 얘기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있었으면서. 이거 문제인데
자기도 지금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로이킴도 어느 부분까지 자기가 인정을 하고 어디까지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지. 근데 강인의 사례가 되게 분명하거든요. 분명히 단톡방에 있었다. 하지만 그 단톡방은 사라진 지 오래됐고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친분은 현재도 없고 그리고 촬영과 유포는 한 적이 없다라고 입장을 분명히 선을 그었거든요. 저도 로이킴의 이런 분명한 입장 발표가 좀 더 빨리 좀 나왔으면 합니다. 네. 대기업 창업주의 외손 여인자 박유천 씨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네. 황하나 씨 사건으로 또 한 번 매체가 떠들썩했죠. 네. 더불어 버닝썬의 마약 문제와 VIP의 존재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황하나 씨의 사건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요. 황하나 씨가 수차례 마약 투약 그리고 공급 의혹을 받았지만 중요한 건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기관이 봐주기 수사란 게 아니라는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황 씨가 평소 지인들에게 경찰 고위 인사와의 이런 인맥을 과시했던 정황까지 드러난 겁니다. 안 돼. 황하나 씨가 수시로 마약을 했다는 목격자의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관련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황하나 씨가 마약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이 영상. 하다 보면 좋겠단다 막 이렇게 뭐 두꺼비는 두꺼비 VIP 한 지인은 지난 2015년 무렵에 마약을 투약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라면서 주사기가 확실히 봤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황하나 씨가 버닝썬에서 마약을 했다는 증언들도 나왔습니다. 그때 승리 그 사건으로 굉장히 떠들썩할 때 근데 황하나 씨가 전혀 언급이 안 됐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재벌가의 파워냐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제 마약이랑 폭력으로 좀 문제가 됐었던 버닝썬 있잖아요. 근데 뭐 황하나 씨가 또 버닝썬의 주요 고객이라고 알려져서 또 좀 논란이 됐는데요. 그 버닝썬의 그 익명의 VIP 손님이 증언을 했어요. 모 우유회사 집안의 조카라던가 뭐 그러면서 황하나 씨가 뭔가 버닝썬과도 연관이 있다는 그런 의혹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SNS를 이제 토대로 버닝썬과의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흔적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게시물 중에 1억 만수르 세트를 주문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찾아내고요. 또 그리고 버닝썬 대표 이문호 씨와 찍은 사진을 토대로 혹시 황하나 씨가 VIP가 아니냐라는 추정을 하지만 뭐 이걸 정확하게 증명하기는 어렵죠. 일단은. 네. 그리고 사건들이 불거진 뒤에 모든 사진은 현재 지워진 상태라고는 하는데 그 전에는 최종훈, 이종현 씨와 친분을 과시하는 듯한 어떤 사진이 게재되고 그 아래 해시태그로 친구 뭐 이런 해시태그가 달리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그 버닝썬 MD 조모 씨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이런 증언이 확보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증언이 얼마만큼 많이 모였나요? 지금 뭐 다른 증언에는 그 버닝썬 MD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하고도 계속 어울려 지냈는데 중요한 건 그 친구들이 마약 사범으로 이미 수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다른 증언이 있었는데요. 지인이 황 씨와 함께 마약 투약을 했었다라고 아예 증언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 경찰의 수사에 자꾸만 제동이 걸린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네. 네. 경기 남부청 마약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황하나 씨 마약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모바일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하고 올해 3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하는데 검찰에서는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이유로 기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의무심이 더 드는 거죠. 황하나 씨의 수사망 피하기 전적은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왔죠? 네, 지난 2015년에요. 필로폰 판매와 투약 혐의를 받았는데 당시에 대학생 조모 씨라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황하나 씨로부터 이 필로폰을 구입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근데 필로폰을 산 조 씨는 구속된 반면 판매한 혐의에 황하나 씨는 소환 조사도 받지 않았거든요. 1년 7개월을 끌던 경찰은 결국 황하나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요. 황 씨는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한 거는 이 조 씨의 판결문을 보면 황하나 씨의 이름이 8차례나 등장을 합니다. 일단 황하나 씨는 조 씨한테 필로폰 0.5g을 팔았고 그리고 직접 마약 공급책의 계좌도 연결을 해줬고요. 조 씨는 그녀가 지정해준 계좌에 또 3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게 아마 필로폰의 값이었겠죠. 그리고 이후에 같이 투약까지. 이게
사실이니까 조 씨가 일단 처벌을 받았겠죠. 근데 황하나 씨는 그동안 경찰 조사를 한 번도 안 받았다. 이거 정말 이상하긴 하네요. 의혹이 있어. 한 사람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근데 한 사람은 조사조차도 없이 무혐의가 나왔는데요. 황하나 씨는 다른 사람의 판결문에도 등장하고 모든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죄를 인정했고 같이 투약이라는 말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지 않고 연행도 안 됐다는 얘기는 정말 납득이 안 가네요. 납득이 안 이해가 가.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제가 본 대사인 것 같은데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대사가 있었단 말이죠. 정말 아예 저 위에서 무혐의로 아예 문제를 삼지 않으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닌가? 이렇게 묘하게 좀 이어지네요, 그림이. 지금 이름이 8차례나 나오고 심지어 팔렸던 뭐 계좌라든지 입금한 정황이 명백하게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경찰에서 마약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이거를 보강조사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각을 일단 했다면 이건 검찰 선에서 아마 수사를 안 해야 됐을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황하나 씨의 마약 관련 전적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에는 차량에서 대마를 흡입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사 판단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미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보가 있어요. 이제 황하나 씨가 2011년도에 미국 유학을 했는데 그때 라스베가스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추방을 당했다. 이런 제보가 있거든요. 사실 확인이 명확하게 된 건 아니지만 평소에 지인들한테 내가 미국에서 강제 추방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보자가 밝혔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때마다 이분들은 뭐라고 입장 표명을 했나요? 일단 경검 다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공통된 해명을 하고 있고요. 일단 경찰은 황 씨를 포함해서 공급책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서 검찰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도 경찰의 공급책 수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넘어온 게 없어서 불기소 기소했다라고 밝혔는데 다행인 거는 이게 좀 화제가 되니까 최근에 지능범죄수사대에서 당시에 있었던 그 마약 수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나 검찰이 소극적 수사를 한 게 아니고 적극적 봐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판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죄가 중해져요. 그러니까 단순 소지나 단순 그냥 투약 정도가 아니라 판매면 거의 한 3배 혹은 뭐 5배 이상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최고형도 아마 10년 가까이 아마 될 거예요. 그만큼 판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당연히 이런 판매책들 때문에 마약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접하게 된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판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는데 이 판매한 사람을 처벌 안 했다는 거는 그냥 조금 봐주기 수사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한 거지 이거는. 굉장히 유착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황하나 씨는 SNS에 2015년 이 블로거와 명예훼손으로 이 소송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경찰서 서장실에 조사를 받고 왔다면서 SNS에 경찰서 이제 서장실 사진을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 그거 찍으시... 서장실 사진. 그리고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우리 삼촌이랑 우리 아빠는 경찰 청장이랑 강하다. 장난하냐? 친하다. 아주 친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경찰 고위직과의 인맥이 정말 있다 자랑하듯이 이게 또 녹취록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하신 베프가 아니고서인데 그 서장실에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들어가 보기도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요. 요충이 그거 엄청 친한 젊은 거다. 친한 거. 젊은 친한 아니 그래도 부모님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저런 식의 단어를 쓰는 거는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그 당시에 그 황하나 씨랑 명예훼손으로 다투던 그 상대방이 검찰총장이랑 안다더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황하나 씨가 발끈해서 나는 서장실에서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너 그랬어? 나는 서장실까지 갔었어. 서장실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독 화제가 됐던 이유가 버닝썬 게이트랑 약간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버닝썬 게이트 핵심이 경찰 유착이잖아요. 근데 경찰 유착에 대한 경찰이 그 내사에 들어갔는데 황하나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알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국민의 알 권리는 사실 이럴 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사 결과가 아주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황하나 씨 측의 입장은 어떠한가요?
이 N기업은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황하나 씨는 회사 경영과 무관하며 일가족 누구도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고요. 이 N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 갑질 의혹 때문에 또 한 번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더욱더 민감하게 빠르게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그리고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명확한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내수에 착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승리와 정준영 추문 단톡방 사건 이후에 또 한 명의 아이돌 멤버가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어떤 일이죠? 네, 김영준 씨는 2010년 5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A씨의 자택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월 25일 피소가 됐었죠. 그런데 A씨는 고소장을 통해서 김영준에게 거부 의사를 2차례나 밝혔지만 소용이 없었다.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수치심이 들었다라고 주장을 한 사건입니다. 자, 2010년이면 9년 전인데 이 여성분이 이렇게 최근에 주장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A씨는 지난 3월 27일이었죠. 고소인 조사를 통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최근 연예인이 연루된 성범죄에 폭로되는 사항에 용기를 얻어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여성 A씨는요, 일단 김영준이 어떤 처벌을 받을 건지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일단은 진심 어린 사과를 받는 게 나의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5년 동안 하루에 5번씩 사과를 받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금전적인 얘기는 없었고요. 일단은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리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왜 지금에서 신고를 하냐. 그때 신고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누리꾼들이 있는데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이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불순한 의도로 연예인이 약점을 잡고 어떻게 보면 협박을 통해서 돈을 받아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의 누구 쪽에 힘을 실어주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진짜. 그 김영준 씨는 얼마 전에 그 의무경찰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해서 3월 27일에 뮤직비디오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예. 지금 타격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맞대응을 하고 있나요? 회사랑 김영준이. 컴백에도 빨간불이 켜졌죠. 소속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2010년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A씨가 여성 종업원으로 등장했다. 9년 전 성관계를 맺은 것은 맞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강압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여성 종업원이라고 딱 지칭을 한 것 자체는 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었나 싶어요. 마치 그렇게 표현을 하면은 대중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이건 제가 볼 땐 좀 부적절한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김영준 측은 9년 전 일이고 지금 김영준이 연예인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악용하고 있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사실 이 둘의 주장이 굉장히 서로 팽팽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사실이 아니라는 물증이 있다라고 하면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예. 아직 조사 전이지만 방송에서도 벌써 이 김영준 씨 불똥이 튀었다고 합니다. 지난 31일 방송된 M본부 음악방송에서 김영준 씨가 출연을 했으나 분량이 거의 삭제가 되었고요. 연예인 단체 샷에서 잠깐 얼굴만 이제 등장을 했으나 자막으로 최대한 얼굴을 가렸고 그의 목소리 또한 거의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 혐의만으로 이렇게 편집하고 자막 처리하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밝혀진 것도 없는데 이건 좀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자, 현재 김영준 씨 조사는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김영준 씨는 남미 투어 중이거든요. 멕시코, 칠레처럼 먼 나라에서 지금 투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경찰 조사는 받을 수 없지만 귀국하면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사실 이런 상황이면 빨리 조사를 받는 게 중요한데 김영준 씨가 조금 심리적으로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전까지는 어떤 판단을 하는 걸 좀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터져나오는 이 아이돌 미투 논란. 어쩌면 유행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예. 유행 맞습니다. 유행 맞다고 생각해요. 최근 들어서 발생한 일은 아닐 거예요. 그들의 인기 때문에 더 많은 여성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이고 비슷한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만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최근에 이런 것도 공론화될 수 있고 실제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라면은 나의 피해도 이런 식으로 외칠 수 있겠구나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따끈따끈한 최신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금주의 핫풍문 제2의 연예계 미투에 나선 이메리 씨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죠? 이메리 씨가 지난해 6월 풍문쇼 단독 인터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방송국 갑질에 대해서 이제 폭로를 했는데 무릎에 물이 찼는데 무릎에 물이 차면 기본적으로 쉬어야 다리가 낫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꾸 두 달째 그러니까 다리가 안 낫는 거예요. 총 하면 몇백만, 600만 원, 500만 원, 총 레슨비가. 영업비 같은 경우도 그것도 한 몇천만 원 정도 나왔죠.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무조건 예쁘게 나와야 된다. 한동안 카타르에서 지내왔던 이메리 씨는요, SNS를 통해서 많은 고위급 인사들이 얽힌 실명 폭로를 했습니다. 네, 지난 3월 17일이었는데요. 자신의 SNS에 대학원 재학 시절에 학계, 정계, 재계 관계자들로부터 술 시중을 강요받았고 이 과정에서 성희롱도 있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현재 게시물이 보이지 않거든요. 제가 이메리 씨랑 직접 통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네. 이제 삭제됐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삭제한 건 아니고 본인만 볼 수 있게 지금 바꿔놓은 것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니 그 게시물의 내용이 꽤나 직설적이어서 파장이 아주 삽시간에 퍼졌죠.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 실명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죄의식이 없는 악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다 똑같이 나빠 경중을 따질 수 없다 등의 말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일단 이메리 씨가 주장하는 이런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건 대략 두 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앞서 그 말씀하셨던 풍문쇼에 출연해서 그 신기생전 제작진이 본인에게 갑질을 했다 이런 주장이고요. 또 하나는 당시 그 언론사 간부가 그런 침묵을 강요를 했었고 또 폭언을 했었다라는 건데 이 폭언의 같은 경우에는 네가 지금 TV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 나가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라도 잘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인트는 이제 술자리 시중을 강요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메리 씨가 그 아이대학원에서 최고위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끝날 때마다 회식이 있었다고 해요. 이제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억지로 불러내서 시중을 암묵적으로 강요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메리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일단 그 신기생전 촬영 과정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이 얘기를 좀 더 공론화시키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 과정, 최고의 과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각계에서 실력자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들과 좀 관계를 맺으면서 너의 불합리한 점을 얘기하면은 이걸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메리 씨는 이걸 수강을 했다는 건데 정작 수업을 받으면서 자기의 이런 힘든 점을 토로하려고 하면은 그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그런 식의 압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이런 술자리 가가지고서는 같이 이렇게 술이나 한잔 하자. 이 과정에서 술 시중 그리고 성희롱성 발언들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근데 저도 그 이메리 씨의 글을 보고 처음에 깜짝 놀랐던 게 그 증언한 내용들이 본인이 직접 얘기한 내용들이 굉장히 상세하고 좀 디테일한 증언이더라고요. 한 언론사 간부가 2013년 6월경 차량에서 본인을 성추행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괴롭혔다. 혹은 15초 동안 오빠 사랑해를 시켰다 등등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서 사실이 아닌가 그런 의심도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 실명이 거론된 그 인물 당사자의 반응은 지금 어떤가요? 네, 당연히 이제 실명 거론된 분들은 강하게 부인을 했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법적인 대응을 뭐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뭐 연락이 아예 닿지 않고 뭐 무대응으로 그렇게 일관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이메리 씨한테 물어봤어요. 그 지목한 가해자가 굉장히 발끈하고 있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근데 같이 뭐 법적으로 강경 대응할 거라고는 아니라고 했고 일단 지켜볼 거고 나한테 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랑 통화했을 때는 날짜를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일 전. 그게 아마 올해 7월 정도일 텐데 이게 나한테 사과를 하면 이거를 전부 다 용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말씀하시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장재현 사건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윤지호 씨나 그리고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미투 폭로를 보면서 자기도 내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해야 된다는 용기를 얻었다는 게 이미래 씨의 얘기고요. 하지만 사실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건 하나 있어요. 사회적으로 우리는 무죄 추정 원칙이거든요. 네. 이메리 씨가 어떤 물적 증거를 갖고선 이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그게 입증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요. 섣불리 실명이 거론된 이들을 가해자로 몰면 안 됩니다. 그럼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메리 씨에겐 너무나 큰 용기인데 여론이 꼭 이메리 씨의 편만은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왜일까요? 근데 이제 아마 대중들이 이메리 씨한테 아주 그 호감 혹은 뭐 아주 그 신뢰를 많이 보이지 않는 몇몇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과거 그 자신이 당했던 그 방송사와의 그 출연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부상을 입었는데 그걸 뭐 부상해주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주장들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 이야기들 한 세트로 지금 가는 건데 그런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예를 들면 뭐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법에 호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일반적인 방법인데 지금 모 대학의 언론 홍보대학원에 가서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내 얘기를 거기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래서 그 대학원을 갔다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썩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폭로하는 과정 역시도 SNS에 언제 내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하고 뭐 미투를 하겠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는 썩 정말 진정성 있게 다가오진 않았던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기자회견을 예고하시고 그 날짜에 안 하셨나요? 4월 달에 하기로 원래는 되어 있었는데요. 이메리 씨 말로는 너무 많은 인터뷰에서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장에 나가서 할 얘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자회견 좀 취소하고 싶어 했던 입장이었고요. 정의연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론화하기 위해서는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라면서 이제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일단 취소를 본인이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파장이 너무 커지고 있으니까 좀 취소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기사가 자꾸 나가면서 어머니가 힘들어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상황이 너무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떠밀리듯이 기자회견을 할 수는 없다. 충분히 얘기가 알려졌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 요즘 터져나오는 미투들이 굉장히 수위가 좀 세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메리 씨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방송계 혹은 뭐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의 이런 뭐 성희롱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업계에서 실제로 좀 벌어지는 일인지도 저는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업계에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목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로 이 업계에서 벌어지는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제 기억에 저 어릴 때지만 PD님들이 뭐 여자 연기자분들 이렇게 다수 어깨 동무하고 무릎에 앉으라고 그러고 막 이런 농담을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그런 많이 했었죠. 실제로도 저도 취재 사례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대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PD분 계신데 그분이 현장에서 이건 실제 목격자의 얘기인데 한 여자 여배우의 이게 이제 호흡법을 알려준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자 숨 쉬어봐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PD분이세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성희롱을 했다가 자기 발등을 찍은 경우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유명 엔터 대표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길을 걷다가 차를 사고 있는, 그러니까 승용차를 사고 있는 너무 예쁜 일반인을 본 거예요. 그래서 쟤랑 계약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얼른 데리고 나와서 다음 주에 어머니를 모시고 와라. 너 배우 시켜줄 테니까 계약을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데뷔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신인 이 배우한테는 계약금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소속사 대표한테 소속 대표님 통 크시다는데 우리 계약금으로 3억 주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아예 데뷔도 안 한 데뷔도 안 했는데 3억 주시면 안 돼. 데뷔했어도 받기 힘든 금액이죠. 얘 연예인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앤데 그러면서 약간 그 대표님 속을 살살 긁은 거죠. 통 크다고 들었는데 이러면서 하니까 이 대표님이 거기에 넘어가서 어머 오케이 그러면 내가 3억을 다는 못 주고
얼마를 주겠다라고 해서 억 단위를 계약금으로 줬어요. 어머나. 근데 이 대표님이 돈을 주고 나니까 약간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있으면 약간의 성희롱을 하고 그리고 좀 뭔가 좀 추태를 부리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자신의 여자친구도 아닌 것이 뭔가 애매하게 좀 이 친구한테 좀 괴롭힘을 준 거죠. 못났다. 근데 이 친구가 그거를 자료로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한테 자기 엄마랑 다시 가서 나한테는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대표님이 지금 나를 풀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걸 언론에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대표님은 돈을 그대로 떼이고 이 친구는 결국 몇 년 뒤에 데뷔해서 풍문쇼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됐어요. 아, 진짜요? 지금 그게 박하나 누구죠? 씨하고 김가연 씨 말고 배우가 또 누가 있었죠? 아니 여기 언급이 됐다라는 소리 아니에요? 언급이 됐다는 거지. 난 깜짝이야. 나 나오실 정도. 야. 근데 굉장히 그 대표님 대단하네요. 진짜 본인의 발등을 찍었네요. 근데 성공한 여배우가 됐어요 지금? 뭐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성공한 여배우가 됐어요. 그래요. 누구시니까 이름이 뭐죠? 누구시니까 밥 먹으면서. 네, 어쨌든 모르는 사람은 없으니까. 예. 박하나 씨는 사실 이런 경우 부당한 경우 겪으신 적 있어요? 연예계 생활 하시면서? 지금 PD들이나 아니면 잠시 이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순간 무슨 생각하고 그 있어요? 계약금을 받는다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태의 심각성을 얘기하는데 나는 그러면 계약금을 받는다면이라뇨. 이거 대표적인 사실 케이스가 브라운관에서는 연예인이고 브라운관 밖에서는 사장님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하면서 돈 벌고 사업하면서 또 돈 벌고 이중으로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쌓이시는 분들인데 다재다능 멀티플레이어로 이중 삼중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는 기획자형 개그맨 유세윤 씨. 유세윤 씨. 똑같은 광고 퀵 서비스는 퀵퀵 저는 유세윤 씨의 광고 회사가 항상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인터넷에 점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창립 9개월 만에 무려 광고 편수 100편을 돌파하게 됩니다. 한 달에 편이나 지금. 네, 그러니까 9개월 만에 뭐 1억을 번 거예요. 대단합니다. 대박이네요. 네, 유세윤 씨는 자신의 SNS에 스스로 이런 글을 올립니다. 100은 저퀄리티입니다. 100만 원에 찍는 만큼 싼티가 납니다라고 썼지만 뭐 소규모 사업장부터 해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대기업 그리고 이 스타분들도 굉장히 많이 광고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결국 이 기획 자체가 대단했던 게요. 왜 천냥백화점 간다고 해서 모든 게 1,000원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싸게 판다는 거잖아요. 처음에 100만 원으로 찍긴 했는데 요즘은 워낙 고퀄리티로 하고 그걸 요구하니까는 100만 원짜리는 사실 없고 근데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유세윤 씨가 광고에서 총괄 크리에이터, 디렉터 외에도 유명한 게 10년차 개가수잖아요. 2010년 그룹 UV로 활동하면서 개그맨과 가수를 겸업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저도 그냥 프로젝트성 그룹이겠지 얼마 이렇게 잠깐 활동하시는 거겠지. 근데 정말 이태원 프리덤이라든지 조한이 형 같은 국민송 보유하면서 진정이 한마디만 해줘도 될까 니네 그러면 안돼 오직 백유해야 사랑은 집행유해야 뿐만
아니라 너튜브 크리에이터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개그 콘텐츠부터 웹드라마, 뮤직비디오 등에 이르기까지 이런 콘텐츠들을 유세인이 직접 제작하고 유통하고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데 김동현, 김종욱 등 연예인 동료들이 카메오로 출연도 하고 유세윤 씨 채널을 보는 게 재미라고 하는데 저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또 어떤 재능으로 이중생활의 영역을 넓혀갈지 너무 궁금해지고 네. 기다려지는 기획형 개그맨. 두 분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이 겸업 특이하다 하고 그렇게 생각되시는 연예인 있으셨어요? 전 한 분 있어요. 뭐 유세윤의 기획, 뭐 윤영빈의 이종격 투기. 저는 그래도 부조화라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래도 저분들이 도전할 만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부조화입니다. 바로 오케스트라 지휘. 이분이 실제 샬롯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단장이기도 하고요. 은평 국제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홀트학교 오케스트라 명예 지휘자까지 맡고 있는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이 정도면 뭐 거의 금난세급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박수홍, 윤영빈, 황영진과 공통분모가 있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독학으로 이 지휘를 공부한 절대음감의 소유자라고.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분이 바로. 은평 국제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홀트학교 오케스트라 명예 지휘자까지 맡고 있는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이 정도면 뭐 거의 금난세급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렇죠.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박수홍, 윤영빈, 황영진과 공통분모가 있다는 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독학으로 이 지휘를 공부한 절대음감의 소유자라고. 이분은 과연 누굴까요? 바로 이분이 바로. 바로 이분이 바로 네. 개그맨 김현철 씨입니다. 김현철 씨가요? 원래 개그 프로에서 이걸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 이미지 매치가 워낙 안 돼서 그리고 저처럼 약간 혹시 그게 퍼포먼스 약간 개그 퍼포먼스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원래 김현철 씨가 클래식 쪽에 조예가 조금 깊으셨나요? 일단 클래식 마니아가 된 사연 그리고 계기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그 김현철 씨가 말더듬이 조금 심했었대요. 근데 이 친구들 앞에서 우스꽝스러운 표정이랑 행동으로 클래식을 패러디를 했는데 이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친구들이 이 모습을 굉장히 좋아해 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클래식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니, 근데 클래식을 뭐 사랑하고 클래식 마니아라고 해도 이게 지휘자가 되는 건 쉽지 않잖아요. 예. 어떻게 지휘자가 되는 건지 뭐 자격증을 딴 거예요? 뭐 아니면 뭐 자기가 돈 벌어서 오케스트라를 샀나? 쉽지가 않을 텐데. 그만큼 대단하신 거죠. 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지휘를 한다는 게. 그런 건 아니고요. 한 음악회에서 사회를 보다가 그냥 한 번 즉흥적으로 지휘를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김현철 씨가 악보를 전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보 없이 지휘하는 지휘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네, 진짜 독특하죠. 악보를 못 보는데 네. 그러면 그 타이밍에 그 악기들을 부르고 같이 협연을 할 수 있으려면 그게 굉장히 모든 구성과 타이밍을 외운다는 거죠. 귀로 외운다는 거예요? 진짜 천재 아니실까요, 그러면? 네. 정말 절대음감이신가 보다. 예. 저는 이제 김현철 씨랑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다 보니까 또 방송이나 아닐 경우에도 이제 이분이 지휘하는 걸 몇 번 봤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정말 잘하는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예, 뭐죠? 예. 얼굴이 너무 웃겨요. 그게 장점이에요. 그게 장점. 아니 단점이에요. 왜냐면 김현철 씨 자기 혼자 말하는데 이러면 이거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 겸업의 성공과 실패는 워낙 알려진 사례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연예인 CEO를 주제로 한 그 예능 프로그램을 또 제작을 네. 하기도 했었잖아요. 단순히 이제 뭐 돈을 얼마를 뭐 많이 벌었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프로페셔널한 어떤 다른 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가장 이제 놀라고 좀 부러웠던 분이 이천희 씨가 가구를 직접 제작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알고 보니까 뼛속까지 정말 가구회사 사장님이셨어요. 이천희 씨는 그 이태원에서 굉장히 작은 가게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원주의 한 선박 학교였던 곳을 아예 타운으로 만들어서 와. 뭐 공방, 쇼룸, 뭐 카페, 마켓까지. 와. 지금은 약간 가구회사 회장님. 정말요? 규모가 되게 크네요. 근데 사실 이천희 씨가 연예계에서 알려진 취미 부자예요. 그러니까 목공 말고 또 캠핑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서핑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로 유명한데 일단 이 타운 안에서 캠핑용품 사업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에는 가구 에세이까지 낸 작가인데요. 취미가 성공적인 겸업이 된 아주 대표적인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근데 왠지 이천희 씨한테 가구를 사러 가면 조금 배우분들을 목격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 실제로 많이 오지 않을까요? 동료들이니까? 네, 맞아요. 배우 손님이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이 있었는데요. 설마? 반하겠어, 반하겠어, 반하겠어. 반하겠어, 반하겠어, 반하겠어. 공유였다고. 가야 되겠네. 가야 되겠네. 정규 씨가 산 게 그 오크 원목으로 된 8인용 테이블인데요. 이거를 원가인 50만 원만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자, 윤영빈 씨도 사실은 뭐 취미가 거의 직업처럼 경업이 된 분인데요. 이종격투기의 대가. 네. 제가 이거 좀 뭐 자기 입으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윤영빈 씨는 원래 취미 생활이 이제 견업이 된 거죠.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워낙 또 이제 괴롭히는 친구들을 한 방에 때려서 구해주는 일이 많았어요. 워낙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 로드 FC 프로 데뷔 전에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 선수를 상대로 1라운드 4분 19초 만에 TKO 승을 거두면서 정말 영웅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대단했어요. 그 한 방 때문에 많은 그 개그맨 선배들이 형빈에게 형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당시 이경규 씨도 형님이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튀어나오시더라고요. 개그맨이 이종격투기 선수를 한다고 하니까 당시에는 뭔가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우승한 것도 좀 밀어준 게 아니냐. 뭐 약간 그런 막 설들이 막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보는 저도 뭐 괜히 좀 속상하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쭉 하신 어떤 그 이유라면 그럼 뭐 조작이 아니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소문 당신이 낸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이승윤 씨는 엄청나게 맞았거든요. 아니요. 조작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너무 화가 나는데 오더 걸린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거는 맞게 보십니다. 네, 얻어 걸린 거는 맞아요. 조작은 절대 아닙니다. 얻어 걸린 걸로. 네. 근데 이렇게 뭐 이런 걸 왜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저는 하나 정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뭘 정말 잘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고 1등을 해야지도 내가 성공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해보면서 사는 것도 인생의 성공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거를 이뤄나가면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격투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서 염려하고 희생하고 배려해야 되는 게 와이프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정경민 씨가 제가 이제 윤영빈 씨는 아마 모를 거예요. 그 경기 하던 전날 정경민 씨 울었어요. 진짜 이건 지금 처음 듣는 얘기예요. 내가 때려주고 싶은데 아니, 왜 선수가 바뀌었냐? 왜 그러십니까? 전날 그가 좋아서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상처가 될까봐 남편의 상처가 될까봐 그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에 대한 어떤 게 없을까봐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을 못 자서 저희 단톡방에 경민 씨가 계속 얘기를 주저주라고 언니들은 달래주고 막 이렇게 안쓰러워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처음 듣는 부인이 이걸 이해를 못하면은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얘기를 안 했고 그 가기 전까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걱정 안 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K본부 뮤직뱅크에도 출연을 했었던 화제의 가수 출신이다라는 건데요. 정말 락스피릿이 충만한 그런 오버액션이라는 록 밴드예요. 이는 나를 기억해 Somehow 여기까지 걸어온 멤버 중에 정말 깜짝 놀랄 분이 계시죠? 있죠. 네. 누구죠? 저 가운데 계시죠? 김준현 씨 아니에요? 김준현 씨. 어디 어디가요? 원래 같은 밴드였어요? 밴드였어요. 오버액션이라는 밴드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기타 잘 저게 치잖아. 그냥 막 분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진심 활동하시는 진심으로 저희 활동을 했고, 누가 윤영빈 씨죠? 중간에 김동규 선배님 닮은 분이 좋아요. 머리 다 가발 쓴 거죠? 네네. 락스피릿으로 돌아가겠다. 나머지는 그 개그맨 분들 아니에요? 세 명이 이제 저쪽 세 명이 개그맨 멤버들이고, 맞아요. 여기 두 명은 실제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해주셨죠. 저게 벌써 이제 두 번째 싱글 앨범 사진인데요. 네. 당시 윤영빈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다시 오버액션의 두 번째 싱글 록의 정신은 우리가 계승한다라고 아니 이게 웃을 일 아닙니다. 정말로 비장한 글을 올렸었는데 누구 마음대로 계세요? 진심이시니까. 이게 약간 비주얼 록그룹 같기도 해요. 엑스제팬 느낌도 나고. 너무 창피하네요. 근데 다시 보니까. 김진현 씨가 기타를 들고 있어서 너무 놀랐어요. 김준현 씨는 그냥 음악을 잘하기로 소문나 있어요. 일단 그 오버액션 1집에서는 드럼을 쳤고 2집에서 기타를 쳤는데 이때 당시 그 고래로 굉장히 인기 많았을 때였어요. 음악을 굉장히 잘합니다. 잘하고 오래 했었고, 아주 좀 잘하는 친구. 그룹 퀸이 있다면 자태가 약간 휜. 휜. 왜냐면 약간 약간 옆에서 보면 완전히 휘어 있잖아요.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락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다 모인다는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라인업으로 올라가서 공연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을 텐데 그러면 그 그룹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남달랐나요? 그 수익이 굉장히 많지는 않았고 그냥 저희 멤버들끼리 이제 뭐 나눠서 이렇게 용돈으로 잘 쓸 정도였는데요. 요대로 가면 잘 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 아쉽게도 김준현 씨가 빵 떠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또 해체가 됐죠. 그런데 취미나 손재주를 살려서 경업을 시작한 또 다른 스타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을 계기로 우연찮게 시작하게 된 스타들도 있어요. 이분 겸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눈물 어린 소테크 부업으로 한 차례 여러분께 소개를 저희 그 풍부쇼에 소개했었죠. 가수고 잘생긴 가수잖아요. 말 잘하는 가수 태희 씨. 태희 씨. 과거 백종원 씨와 함께 출연한 프로그램에서요. 놀라운 요리 솜씨를 공개했었거든요. 이때 이제 본인의 재능에 눈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홍대 수제 버거집을 차렸습니다. 그래요? 친동생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루에 2시간도 못 자고 일할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제대로 사장님 마인드가 갖춰진 것 같아요. 태희 씨 하면 대식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본인이 먹는 거에 조예가 깊은 만큼 맛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간 것 같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일단 태희는 소문난 대식가예요. 라면을요 많이 먹을 때는 4봉지, 5봉지 먹고 정말 많이 먹었을 때는 4봉지씩 나눠서 3번 끓여 먹어서 12봉지를 먹었다고 하고요. 대식가. 이거 한번 대식가예요. 푸드파이터 아닌가 이 정도면? 유튜브 하셔야 돼요. 또 한 번은 치킨, 피자, 밥을 한 번에 시켰는데 3명의 배달부가 한꺼번에 엘리베이터를 타서 한 번에 자기의 집으로 들어온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말이나 하다 같은 나도 눌러야 되는데 같이 누르고. 그럴 수도 있나요? 집들이 하는 줄 알겠다. 정말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깜짝 놀랄 정도로. 집안 자체도 워낙 다들 많이 드신다고 하고 한 달 식비가 오죽하면 300만 원이 나온다고 해요. 끼니마다 워낙 많이 드시니까.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이제 요식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니 뭔가 재료를 원가에 들여오고 해서 조금 식비가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마마무의 화사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정영진 씨, 아. 뭡니까? 네? 뭘까요? 화사하면 떠오르는 거. 마마무. 정말 관심 없으시네요. 아예 곱창이죠, 곱창. 맞습니다. 그 먹방으로 해가지고 네. 대박 나가지고 그때 맞아. 당시에 막 네. 곱창이 다 없어지고 막. 맞습니다. 알려. 화사 씨가 한 예능 프로에서 곱창을 먹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화사의 이름을 건 곱창을 홈쇼핑에 출시를 합니다. 그래갖고 첫 방송에서 화사가. 70분 동안 무려 5,300여 개, 무려 3억 2천만 원의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화사가 예, 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곱창을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 걸그룹과 곱창의 이 조화가 참 의외의 조합이기는 해요. 근데 화사 씨가 이걸 그냥 이름만 이렇게 건 게 아니라 직접 곱창을 제조하는 공장도 방문하고 네. 자기 이름을 건 만큼 방송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대단합니다. 스타의 이중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성공한 스타들이 있는 반면 실패한 스타들도 있죠. 네. 저를 갑자기 네. 저를 갑자기 보셔서 실패를 예. 한번 해보셨으니까요. 네, 제가 앨범이 나온 지 2주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실패를 해요? 아 웨딩 실패 안 했어요. 내가 못했을 뿐이지. 앨범도 사실상 뭐 이게 실패죠. 나이가 들수록 참 이상한 게 노여워요. 참 여러분들도 나이 드셔보세요. 이거 보시는 뭐 저보다 형님 누님들한테 죄송한데 많이 노여웁니다. 예. 말씀하세요. 실패한 사례들이 참 많이 알려졌는데요. 장동건, 고소영, 차인표, 송유나, 주병진 등등 어마어마한 스타들이 한 분야에 도전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오늘은 그동안 열거했던 스타들의 겸업 실패 사례는 다 넣어두고 이분들의 이야기로 거의 끝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야. 전설의 이 톱스타들의 너무 앞서 나간 이중생활. 아마 이 겸업을 한 5년 정도만 늦게 시작했어도 이분들이 한국의 너튜브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떤 사업인데요? 2002년까지 인터넷 방송국이 한 207개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톱스타 연예인들이 만든 채널도 있었습니다. 배우가 직접 대본을 쓰고 연출하고 거기에 출연까지 하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장동건이 쓴 대본을 갖고 고소영이 연출하는데 거기에 원빈이 주인공을 하고 주제가를 서태지가 불렀다. 이거 무조건 봐야죠, 이거는. 네, 그런 채널이 이야,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 당시에? 네네. 실제로 그들이 출연한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구성,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채널이었던 거죠. 이거 대박 아이템인데. 그러니까 스타들이 투자를 한 거예요. 같이 동업을 하면서. 네. 지금 하면 되겠는데. 네, 대박 아이템인데. 기억이 없어요. 2000년대 초반에 이 톱스타들이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뭐든지 간에 당연히 처음에는 굉장히 인기를 끌었을 텐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런 게 근데 있었어요? 정말 다시 하라고 해도요 절대 모일 수 없는 조합이잖아요. 네. 네, 일단 하나씩 짚어보자면요. 대표적인 채널이 최불암, 차인표, 고소영, 장동건, 송유나, 이문세, 신혜라, 허준호, 홍경인 등 정말 아직까지도 톱스타라 불리는 이 유명 배우 17명이 일단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직접 프로그램 기획부터 제작까지 한 CNG-TV.com이라는 이 인터넷 방송국인데요. 여의도에 실제로 스튜디오도 있었고 방송을 이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다 넣어놓은 상태였어요. 야, 이분들은 무조건 다 특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단하신 분들인데. 아니, 지금 이분들이 그 아까 얘기한 너튜브에 이분들이 모여서 인사말만 찍어도 한 300만 뷰 나와요,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왜 안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들을 찍은 거예요? 이 첫 드라마가요. 차인표 씨가 대본과 연출을 맡았던 이야. 제목이 노란 리어카인데요. 리어카. 이 내용이 뭐냐면 청담동에서 리어커로 폐품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좀 소녀의 이야기예요. 좀 독특하죠. 주인공이요. 천국의 계단에서 그 김태희 아영 역할을 맡았던 박가령 씨였고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역할은 이인철 씨가 맡았었습니다. 당시에 연기력이 뛰어났지만 빛을 보지 못했던 배우들을 차인표 씨가 직접 섭외를 한 거라고 하는데요. 차인표가 직접 극본, 연출까지 맡은 작품이라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빛을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 차인표 씨가 연기로는 이제 7년차 배우였지만 어떻게 보면 연출은 아마추어잖아요. 근데 좀 이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촬영 전문가를 뭐 동원을 하고 이러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18분 길이의 단편 드라마를 제작을 했는데 원래 생각을 했던 예산의 2배가 들었어요. 1,000만 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본금이 28억 원이었고 처음에 직원이 40명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반응 안 좋다고 파산한 건 아닐 거고. 네네. 다른 사업들도 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또 있습니다. 이 멤버들 있죠. 고소영, 장동건, 최불암 씨 이분들이 모바일 캐릭터를 판매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뭐 보낼 때 막 연예인들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 이거를 시도했던 거예요. 진짜 앞서갔네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걸 쓰기가 좀 애매했잖아요. 그리고 문자가 유료였습니다. 아, 맞아요.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치 갑자기 문자로 띵동 나오는 건데 이때 당시 근데 그런 그걸 또 시대가 내가 아니었어요. 돈을 내야 되니까. 그죠, 유료였기 때문에 너무 앞서갔구나. 너무 앞서갔네. 부담이 됐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네. 아니 지금 나오는 그 카카오땡 이모티콘의 원조인 거잖아요. 야, 대박 아이템인데요. 수익 사업도 있었어요. 온라인 강의로 연기를 지도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지도 선생님이 누구냐? 최불암, 최불암, 최수종, 이정길. 연기 구단들이 직접 나와서 요즘은 인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야말로 인강 1타 강사들이 연기 쪽으로 다 모인 거예요. 대박이다. 이 아카데미를 또 수강하면은요, 이들이 출연하는 작품에 출연할 수 있는 이런 특전까지 제공하는 그런 기회도 있었다니까는 엄청나게 몰렸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앞서간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뭐 이모티콘 같은 것도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온라인 맞고 뭐 이런 거 유행할 때거든요. 온라인 맞고에서 그때 이미 일부 스타들이 거기에 이름을 걸고 누구 맞고란 이름이 이미 시작됐었어요. 있었던 맞아, 근데 맞아. 이제 이분들 생각에는 그분들보다 훨씬 내가 더 유명하고 인기 많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면 더 인기가 많겠지라고 역시 판단 착오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뭐 앞서갔던 부분은 아직까지 이렇게 보이는 건 없고 다만 이 사람들이 앞서갔죠, 이 굉장히 그 많은 자본과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어떤 기회비용을 포기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 뭐 그건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굉장히 신뢰가 있습니다. 정영진 씨도 그때 당시 이런 인터넷 방송을 했었거든요.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굉장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망했어요. 망하셨군요. 근데 이게 앞선 것도 있는데 네. 인터넷 방송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방송국이라서 도산하게 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일단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약간 엉성한 기획력도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인터넷 방송국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했지만 이 수익 구조 자체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인터넷을 좀 활발히 시작을 막 하려던 때였었고, 그리고 지금처럼 인터넷 광고가 붙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가 그렇게 붙지 않던 때여서 아무래도 좀 수익 구조가 뭐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광고 수익료가 없어도 하나 정도는 성공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전부 다 잘 안 됐다는 게 신기할 정도네요. 이게 하나를 해도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막 이렇게 벌려놓다 보니까 정체성과 좀 색깔이 불분명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서비스가 한 사이트에 너무나 섞여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구독성과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감소하면서 일정한 수익을 내지 못하는 모델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스타들의 이중생활, 보통 어떤 때에 이중생활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슬리피요, 슬리피. 래퍼로 이름 걸고 예능으로 돈 벌고. 예능으로 뜬 래퍼입니다. 저는 한 4중 생활하고 있어요. 뭐뭐 있죠? 노투버, 아. 투버, 그리고 이제 집사. 클럽 DJ도 하고, 또 인기 떨어지면 가끔 군대도 들어가고. 라디오 DJ도 하고. 우리도 여기 아, 이중생활하잖아. 집에 가서는 굉장히 자상한 부인, 밖에 나와서는 우락부락한 직설력. 와이프 막 이런. 자상한 부인은 확인이 된 건가요? 저희가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닥쳐주세요. 자상하다. 이중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이런 뭐 엔잡러 뭐 여러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중이라고 보통 쓰지는 않고 이중생활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아주 겉으로는 굉장히 고상한 척 품위는 척 하지만 실제 생활을 들여다봤더니 밤마다 뭐 이런 것들 하더라 뭐 이럴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중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번에는요. 지금은 아니어도 언제든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의 증명.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렇죠.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네. 한식 조리사 자격증이 조리 있고. 자격증 있으시고. 한식 있으시고. 네. 저도 사실은 자격증이 뭐 있는데요. 뭐예요? 네, 그
남자의 자격이라는 프로그램 출연할 때 예. 자격증을 따는 미션이 있었어요. 불삭기도 하고, 맞아. 도배도 도배 하시고, 오토바이. 예, 뭐. 근데 저는 이제 손뜨개 자격증을 땄죠. 손뜨개? 예, 손뜨개도 자격증이 있어요. 뜨개질. 예, 그래서 뜨개질 자격증을 저는 그때 획득을 했었던. 그 자격증이 있으면 뭐에 유리한가요? 예쁘게 잘 뜰 수 있어요. 몇 급이에요? 잘뜰수 있는 하고 싶었어요? 아니면 밀려서 남은 게 그거밖에 없어서 막내라서 한 거예요? 솔직히. 그게 웃길 것 같아서 했는데 막상 녹화를 떴더니 안 웃겨. 도배는 하고 나면 벽이 다 도배가 돼 있잖아요. 예. 저는 4시간 녹화를 했는데 너무 같은 거예요. 이게 예. 남는 게 없네. 작품 출연을 계기로 이 자격증을 딴 스타들도 있는데요. 이서진 씨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 어촌 편에 출연하기 위해서 동력수상 레저기구 조종 자격증을 이게 땄어요. 뭐예요? 이걸 제가 찾아봤더니 네. 보트랑 요트를 몰 수 있는 자격증. 거기서 실제로 배 몰고 나가고 그러셨잖아요. 네, 쓸모가 있는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박성광 씨는요,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후에 딴 자격증인데, 좀 이게 굉장히 이것도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가 싶은데, 태국 현지 마사지 자격증을 땄다. 태국 마사지요. 가족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경쟁력 있는데 이거는. 네. 웃기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현지에서 네. 그 관련된 스쿨을 이렇게 이수하면은요 주는 자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김태희 씨는 말이죠. 과거 괌에 촬영차 갔는데 네. 물속에서 위험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계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막 트라우마가 생겼는데 절친 이완희 씨의 권위로 스쿠버 다이빙을 배우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했다고 합니다. 이 물에 관한 트라우마가 자격증으로까지 이어진 거 정말 대단한 거네요. 왜냐면 물 무서워하는 분들은 들어가고 쳐다보는 것도 되게 무서워하고. 맞아요. 또 요거 아시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띠링띠링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예. 우리 이순재 선생님께서 2012년에 보험 설계사 자격이 없으면 광고를 할 수 없는 법이 제정이 됐고요. 노력 끝에 78세의 나이에 보험 설계사 시험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네. 스타들이 공백기를 이용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네.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자격증이 있는 걸로 또 유명한데요. 2010년에 영화 악마를 보았다를 끝낸 후에 좀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때 본인이 관심을 갖던 분야가 커피였던 거죠. 그래서 지인을 따라서 공부를 시작해서 자격증까지 따서 요즘도 보면 하루도 빠지지 거의 모닝커피를 계속 내려 먹고 자기가 내린 커피를 텀블러에 갖고 다닌다고 하니까요. 이 커피 사랑이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2015년 영화 내부자들 촬영 당시에 그 같이 찍는 이제 동료 배우분들한테 핸드드립 커피를 내려줬대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어디서 찍고 있나요? 마셔보고 싶네요, 진짜. 네. 이병헌 씨 같은 경우는 커피를 좋아하긴 하지만 뭐 비즈니스를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배용준 씨가 이제 서울의 서울숲에서 그 커피숍을 운영을 직접 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프리미엄 커피인데 나름 꽤 맛이 좋은 걸로 유명한 곳이고, 근데 배용준 씨가 어느 정도로 커피의 지식이 해박하냐면 뭔가 이렇게 종을 물어보면은 그거 가지고 1시간, 2시간 정도를 얘기한다고 해서 측근들이 커피 얘기는 잘 안 물어본다고 얘기하시고 굉장히 해박하다고 하고, 근데 커피뿐만 아니라 와인 지식도 정말 해박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굉장히 배용준 씨가 일가견이 있는 편이죠. 그리고 추천할 수 있는 장소는 조인성 씨의 동생 카페나 이중석 씨가 직접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이중석 씨가 운영하는 카페는 입대 전에 가끔씩 이중석 씨가 좀 놀러 가기도 했었죠. 셋 다 가봤네요. 일하러 간 거죠. 놀러 간 게 아니고. 네, 그 아역배우 출신의 배우 김세론 씨가 있잖아요. 근데 세론 씨가 고등학교를 자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시간을 채울 때 뭐 조리, 제빵,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다고 하거든요. 대견하다. 네, 그리고 이제 박하선 씨 같은 경우도 자격증이 있는데 공백기 동안 플라잉 요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한 인터뷰에서 얘기하기로는 노후 대책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했어요. 플라잉 요가 정말 그거 쉽지 않을 텐데. 그러게요. 예. 요가를 배우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요? 네. 오. 제대로 하셨네요.
예, 본토에 가서 전공이 곧 자격증 취득으로 이어진 연예인들도 좀 있죠. 오나미 씨가 대표적입니다. 네. 사회체육과 출신인데요. 이 전공을 10분 살려서 수상인명 구조 자격증을 땄고요. 이거 되게 어렵거든요. 주변에 따는 사람 봤는데 무거운 이런 모래주머니 같은 거 차고서는 물속에서 이거 버티는 거까지 해서 자기가 정말 스스로 수영을 제대로 못하면 죽을 고비까지 넘기면서 따더라고요. 근데 되게 값진 자격증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미용실에서 일한 적도 있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히 딴 게 아니라 정말 그쪽 분야에서 일해볼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오나미 씨가 또 있습니다. 종자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요. 종자요? 네. 종자는 뭐야? 종자. 종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 있잖아요. 씨앗. 씨앗을 그냥 눈으로만 보고도 어떤 씨앗인지 분별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종인지 무슨 종인지. 네네. 아, 근데 이게 실제로 자격증이 방송이 있는 거예요? 네. 이야. 저는 자격증 따는 건 연예인들이 제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정작 자격증 따서 그 자격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건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터넷 검색사 자격증 있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하는데 눈곱만큼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한테 왜 도움이 되느냐? 그들이 이런 자격증이 있다는 걸 화제가 돼요. 그래? 그런 자격증이 있었어? 커리어가 되는구나. 커리어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빛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풍문으로 들어오시죠. 이번 순서는 화제의 인물, 화제의 이슈를 직접 찾아가서 생생한 풍문의 현장을 전달해드리는 풍문 픽업 시간입니다. 어떤 분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네. 다녀오셨죠? 힌트 좀 주세요.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일단 이분은 말이죠. 15년 만에 무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영빈 씨와 맞짱을 떠도 이길 수 있는 싸움 잘하는 누나입니다. 그 누나. 대충 알겠죠, 여러분들? 네, 아, 내 알겠죠? 친구 얘기하는구나. 눈치채셨죠, 여러분들도? 네. 그렇군요. 이건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떤 분일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다녀오셨죠? 힌트 좀 주세요.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은 일단 이분은 말이죠. 15년 만에 무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윤영빈 씨와 맞짱을 떠도 이길 수 있는 싸움 잘하는 누나입니다. 그 누나. 대충 알겠죠, 여러분들? 네, 아, 내 알겠죠? 친구 얘기하는구나. 눈치채셨죠, 여러분들도? 그렇군요. 이건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문으로 들으셔 풍문 픽업. 오늘 정말 엄청난 분들을 제가 만나러 왔습니다. 개그의 신, 그리고 아이돌 가수, 그리고 아나운서, 그리고 리포터계의 거성, 이 네 분을 제가 모셔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지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어벤져스. 아니 왜 모이신 거예요? 일단 뭐 시청자분께 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부터 할까요? 풍문쇼. 안녕하세요, 풍문쇼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개그맨 조현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랑의 엄마에서 철동 역할을 맡고 있는 류필립이라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랑의 엄마에서 선영 역을 맡은 김경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이모와 할매 1인 2역을 맡았습니다. 박슬기라고 하고요. 우리는 사랑의 엄마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뭉치게 되신 거예요? 엄마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옛날에 왜 그 경석가 했던 우엄마. 우엄마가 먼저였죠. 네. 어떻게 보면. 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엄마의 인생이 담겨 있는, 그리고 아들의 인생이 담겨 있는 가족 감동 드라마인데요. 근데 풍문쇼에서 여기 온 이유가 여러분들 원래 직업이 원래는 다르시잖아요. 이중 생활을 한다 풍문을 듣고 왔는데 아니 이렇게 도전하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전혀 다른 분야란 말이에요. 저는 연극영화과 들어갈 때 이게 이제 막 개그맨보다는 그죠. 정통 연기 그리고 탤런트가 어울린다고 생각했는데 맞아요. 이상하게 방송국에 서류만 내면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그 당시에는 막 최수종, 하이라 이런 맞아요. 사람들 뽑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항상 마음에 뭔가가 있는 거야.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래서 사실 개그맨 되고서도 대학로를 많이 기웃기웃 거렸어요. 연극 쪽으로 원래 만약에 연극을 해서 영화를 갔다면 송강호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여자 송강호. 소불 딱 잘라! 그런 게 있지. 그런 게 있어. 원래 연극이었군요. 그래서 대학로에 연극을 보러 왔다가 진짜 다시 여기에 있던 뭔가가 혹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또 뭐 방송이 그렇게 바빠.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누워있는 시간이 좀 많았군요. 네, 네네네. 그래서 해봐야 되겠다. 아 참 이 프로에 저 박송씨 박수홍 씨. 네. 송아 15년 개그 우리 송이. 아우 제가 스타쇼라고 옛날에 예. MC 같이 볼 때 맞아요. 그때 진짜 친구인데요. 예. 처음 이렇게 딱 분장실에 만나잖아요. 어유 혜련 씨. 어이구. 친구 먹기로 했잖아. 그럼 아 맞다 친구지. 그 다음 주 혜련 씨 친구라니까. 미안해.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진정성은 없고 어찌됐든 송아 반갑다. 우리 연극한다. 얘가 많은 게 아니라 그때는 한 주먹 하셨거든요, 저분이. 그래서 말을 놓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저 혜련 씨가 한 주먹 하셔가지고, 예. 이제 제일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희한한 일이에요. 9시에 뉴스를 하시던 분이 대표 아나운서에서 왜 갑자기 또 연극을. 저는 이제 다른 어떤 뭐 장르보다 이 소극장 연극 무대에 대한 굉장한 로망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버킷리스트 작성할 때 죽기 전에 한 번에 해보고 싶은 일에 연극 무대에 서는 게 있었어요. 진짜요? 네. 우리 그 박슬기 씨 같은 경우는 네네. 또 다른 분야에 또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또 뭐 가수도 하셨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마지막 저의 이중생활로 가수 역할에 조금 더 포문을 넓혀야 되지 않을까. 노래를 잘해. 잘해요. 꿈은 꾸라고 있는 거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작년 3월에 낸 노래거든요. 예. 가수 분야로도 해보고 싶다. 도전을. 아, 좋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아주가 날 버리고 그래 넌 아주가 어차피 떠나야 할 사랑이라면 두 번 다시 잡지 않아 너. 저는 그 조혜련 선배님 하면 어떻게 보면 예능의 어떻게 보면 여신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2000년도 뭐 초반. 그러니까 네. 지금의 박나래가 지금의 조혜련 선배님이 아니까. 그럼. 또 다 우리 또 전체적으로 짧잖아. 그리고 또 분장이 어떻게 보면 원조잖아요. 볼륨부터 해서 엄청났었어요, 진짜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 좀. 기본적인 게 가만 안 두겠어. 예스, 뭐 이런 거 것들,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치고. 노래를 하더라도 뭐 아락까락까 이런 걸 하고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뮤직비디오도 나오고. 춤도 엄청 유행하고. 그런데 가장 진짜 뭐 전국을 강타한 게 골룸이죠. 근데 저는 골룸을 할 정도까지는 이제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나도 그게 이제 최초로 그렇게 해보는 거잖아요. 저 이후에 박나래 씨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제가 터놨으니까 다른 건 웬만하면 안 좋게 보이는데 그죠. 제가 처음 할 때는 여자가 그래도 진짜 머리를 이렇게 널어가지고 그리고는 눈썹을 없애요. 그리고는 여기에 다 시끄럽게 한 다음에 내복이었어. 내복 쫙 달라붙는 걸 입고 그래 아들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옷을 벗으면서 하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내 동작이 너무 기가 막혀. 벌써 탁자에 올라가 있더라고. 탁자에 올라갔는데 그냥 올라간 것도 아니야. 이러는데 이걸 하면서 머릿속에 어땠는지 알아요? 여기까지 가면 안 돼. 이렇게까지 하면 안 돼. 그러면서 했어요. 그리고 음반도 내시고 뭐 예능도 뭐 굉장히 많을 때 몇 개까지 하신 거예요, 진짜로? 8개, 9개 하면서 그것도 부족해서 뭐 또 강연도 하고 또 뭐 음반도 하고 다이어트 맞아요. 그러니까 뭘 할까? 나는 놀면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다 채워야 돼. 아직도 시간이 변네. 뭘 해볼까? 이래서 일본도 도전하고. 맞아요, 일본까지 진출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을 도전, 바쁨, 잘나감, 인기 이런 걸로 메꿨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여자 연예인 예능 중에 가장 출연료를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사실입니까? 그거는 아마 뭐 그게 막 과장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워낙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갑자기 또 이제 예능이 사라지시니까 조혜련 씨는 왜 갑자기 사라진 거냐, 왜 없어진 거냐 이런 얘기가 제보가 많이 와서 물론 중간중간에 하셨지만 갑자기 이렇게 활동을 줄이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것도 궁금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송 분위기. 왜냐하면 방송 분위기가 이렇게 좀 관찰 카메라도 많고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사생활을 많이 들춰내야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방송도 하곤 했거든요. 근데 맞지 않은 옷을 입은 것 같다는. 가족으로 너무 포커스를 가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꼭 가족이 나오는 프로가 아닐 때에도 좀 왠지 뭔가
좀 더 다르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결정을 했죠. 이제 무슨 방송을 이렇게 양으로 채우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또 제 인생을 더 책임질 나이, 그리고 또 후배들한테는 선배로서의 입장이 있어서 선배가 잘 본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새로운 또 사랑을 또 하시잖아요. 재혼을 네, 또 하셨는데 네. 엄청 지금 제가 사랑하시고 계신다고. 예. 참 고마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마운 사람. 저도 너무 부족하고 또 우리 아이들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진득히 봐주고 그리고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돼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이 계속해서 연기에 도전하고 이유가 뭘까요? 사실 개그맨은 코미디, 웃음을 주는 일만 했었다면 이제는 정말 웃음과 눈물을 함께하는 그런 전극 연기에 도전하고 싶고 좋은 작품들을 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 제2의 이제 인생 연극 배우도 이제 도전을 하셨는데 50대의 조혜련 뭐 향후 어떻게 되고 싶은지 뭐. 사랑의 엄마로 전고 그리고 또 해외에도 나가면서 한번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서 이 일을 꼭 이 연극으로도 해외에도 좀 한번. 네네네. 포부가 대단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모든 일을 다 레전드로 만들고 있는 조혜련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운 얼굴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조혜련 씨 만나본 소감이 어떠셨어요? 여전히 뭐 개그감이 넘치시고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정말 프로그램과 뭐 이런 뭐 개그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해탈했다. 모든 걸 내려놨다. 지금 너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행이네요. 행복해 보여요. 예, 예. 밝아지셨어요. 네. 15년 만에 연극 무대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조혜련 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행복해 보이고 부러웠어요. 진짜 부럽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돼요. 맞아요. 이게 자기가 그랬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를 위해서 막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도전하고 그랬는데 진짜는 자기한테 소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저 행복한 게 그게 사람이 될지 일이 될지 그런 거를 찾아나가는 모습이 친구지만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항상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분인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에너지 열정이랑은 조금 다른 결로 보이는 것 같아요. 얼굴이 훨씬 편해 보이시고 그래서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이제 저렇게 나중에도 꼭 저런 도전을 끊임없이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쉽지 않은 도전을 계속해서 해내는 조혜련 씨 앞으로의 인생 행보에 계속해서 저희가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뤘던 이중생활도 그렇고 인생에서 뭔가 새롭게 도전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만큼 값지고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하시는 분들 너무 아름답고 멋지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타들의 이중생활부터 다양한 핫풍문, 반가운 얼굴 조혜련 씨까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했던 풍문쇼가 아니었나 싶네요. 네, 풍문으로 들었쇼 다음 주에는 더욱 핫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